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달에 기초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1차 위주로 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1, 2차 다 해서 6개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목을 딱 보면은 무슨 과목인지 보세요.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써 있죠? 제가 맡은 게 이제 공법이에요. 공법인데 일단 이렇게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1년의 연간 스케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합격을 꼭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 책 맨 앞에 연구저자 권경원이라고 돼 있죠? 제 이름이 권경원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근데 지금 현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권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저한테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로서 강의가 33년째 되고요. 또 이제 현직에서 일도 많이 했었고 또 토목이나 건축 쪽에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책연구소도 일을 많이 했었고요. 저는 이제 전공을 뭘 했냐면 석사 과정 때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강의를 들어갈 이 공법은 도시계획이 근간이에요. 그걸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학위를 딴 다음에 대학에서도 강의했었고 또 현업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쭉 했으니까 앞으로 강의할 때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없고요. 또 현직에 있을 때 출제를 해봤습니다. 국가고시를 출제해봤는데 지금은 출제 못합니다. 지금은 책도 쓰고 현장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를 출제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빼고 뭐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 쪽에 관련 기사랄지 이런 것들을 출제해봐서 출제 지침은 알아요. 출제할 때는 지침이 옵니다.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최대 기준과 세부 지침이 있어요. 최대 기준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 세부 지침은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해 주세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그걸 다 알죠. 알으니까 또 한 번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했다. 맞습니까? 네. 제 자랑 겸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1년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선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걸 기본서 과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받은 책이 교과서잖아요. 근데 교과서라고 안 하고 우리 중개사에서는 기본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서. 요걸 가지고 2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강의는 2개월에 한 파스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은 이 교재를 가지고 기본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3, 4월달은 똑같은 과정인데 심화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두꺼운 책을 다 강의를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1, 2월달은 좀 쉬운 걸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달은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시험은 어려운 것도 나오니까 기본에다가 좀 어려운 걸 플러스해서 심화 과정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교재를 가지고 2바퀴는 돌아야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에 요약집 강의.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가 박출인 게 있겠죠. 핵심 그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요약집이라고 하고요. 요걸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볼 때는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7, 8, 9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1, 2월 달 기본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 과목이다 보니까 만만치를 않아요. 녹록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안 생소한가요? 생소하잖아, 그죠?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요것을 잘 해석해서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놨다가 시험을 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과정은 요렇다는 걸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다. 일단 준비물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갈 때는 펜이 2가지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까만 펜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빨간 펜이 있어야 된다. 그죠? 2가지 준비해가지고 형광펜 아시죠? 그죠? 사용한 지 꽤 오래됐을 겁니다. 형광펜도 색깔 2개 정도. 뭐 노란색도 연두색도 있잖아요. 이렇게 색을 2가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강의를 할 때 필기를 하겠죠, 그죠? 필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에다 이쁘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필기하다가 강의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가 자기만 알아보게 막 빨리 쓰는 거예요. 빨리 쓰고 집에서 책을 정독하면서 그 책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입히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연습장 준비 안 했죠? 했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은 1교시 끝나고 여기 데스크에 가서 이면지를 좀 몇 장 달라고 그러세요. 그걸로 필기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주변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이니까 주변에 예전과 똑같은 모임을 간다든지 이런 행사를 다 참여하면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적당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1년을 풀로 해서 집중하고 요약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 돼가지고요, 누구나 다 새해 인사를 하잖아, 그죠? 근데 가장 고루한 얘기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 주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는 개띠라고 그러죠. 황금 개띠. 개라고 하는 것은 동물 중에서 인간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청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올 1년 청명한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저 또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새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시간쯤 뭐 할까요? 10시 좀 넘었는데 이제 애들이나 신랑들 다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겠죠? 마시면서 아침 드라마 보겠죠. 요즘 드라마는 좀 건전한 드라마가 많이 없어요. 그죠? 그 뭐라고 그러죠? 막장 드라마 있잖아. 그거 보면서 자기 스스로 유한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쯤 되면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옆집 영희 엄마한테 전화해. 야, 우리 뭐나 먹으러 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침과 점심을 같이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건 아점은 우리나라 말이고. 브런치 맞아. 카페에서 브런치나 때리러 가자 그런단 말이야. 가서 수다 떨고 막 들어와요. 그러다가 3, 4시쯤 들어와서 또 애들 돌아올 준비를 하고 그러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자체가 무료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오전 10시부터 무조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10시부터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주요 과목인 민법이나 학개론, 공법은 4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니까 2시쯤에서 끝나게 되고 나머지 과목은 3시간이니까 1시쯤 끝나게 돼요. 이 시간 동안만큼은 이제 브런치 같은 거 못합니다. 학원에 나오셔서 온통 집중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주변에 나 공부한다고 알렸느냐? 안 알렸다는 거예요. 왜 안 알렸냐 했더니 혹시 떨어지면 쪽팔릴까 봐.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떨어질 것부터 시작할까요? 생각하시죠?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난 합격한다 라고 얘기하고 적극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주변 친지분들한테 알리세요. 전화 딱 해서 제가 올 1년 중요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걸 합격하면 제가 한 통 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알리라는 거예요. 오픈시켜서 알린 다음에 자기 어떤 각오를 새로 해달라. 이것을 방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응답하라.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 보통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이 책을 읽고 판서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강의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하라는 건 뭐냐면 강의를 진행하다가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럼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답을 주셔야 돼요. 답을 주시면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틀렸다라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틀리면 또 무안을 당할까 봐 답변 안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답은 확률은 2분의 1로 질문합니다. OX 문제. 이걸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강의한 내용 중에서 요건 O입니까 X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온지 X만 딱 얘기하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OX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주 쉬운 문제. 부동산 공법 교수님은 남자다. OX. 다 쉽잖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 부동산 공법 교수님은 잘생겼다. 생각 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온지 액선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교수님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됩니다. 제 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라는 건 학습이라고 해요. 학습이라고 합니다. 요 학자가 배울 학자죠. 습자가 익힐 습자입니다. 이건 배우고 익힌다는 거죠. 우선 배운다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오시는 겁니다. 특히 이 법과목은 해석학이라고 하죠. 용어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전체 법조문을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단어를 찾아가지고 전체적인 구문을 해석하잖아, 그죠? 똑같아요. 우리 법과목도 법조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을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책을 읽어봤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특히 법과대를 나온 사람이 공법을 공부를 한다. 법과대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요. 민법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건 있어요. 민법은 도움이 좀 됩니다. 근데 절대 공법은 법대 나왔다고 절대 합격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절대 결강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첫 인상입니다만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 이름을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에 그런데 왜 안 나왔습니까? 딱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이야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뒤에까지 꽉 차거든 나중에. 다 알아 제가. 그래서 절대 결강하지 마시고요. 혹시 오전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면 야간에 또 있잖아요. 야간이 똑같으니까 야간 듣는다고 돈 더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강의를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익힐습, 익힌다는 거죠. 이건 익힌다. 배운 것을 자기 스스로 익혀줘야 합니다. 익힌다는 건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뭐 노량진, 강남, 종로 다 해봤습니다만은 이 노량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8년째 공부를 하셨습니다. 세무 공무직인데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데 그분이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학원은 열심히 나오세요. 강의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답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왜 그러나 봤더니 8년을 똑같이 배우니까 책에 써 있잖아, 써놨잖아요. 그거 읽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자기 공부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시험에 떨어졌다가 9년째 전에 합격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익혀주셔야 돼요. 익힐 때 지금 과목이 6개 과목이거든요. 6개 과목을 그날 다 복습하라는 얘기는 너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6월 달까지 문제풀이 전 단계죠. 6월 달 이론 과정까지 빅3 과목이 있습니다. 민법, 학개론, 그리고 공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 번 정도는 스스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절대 절명입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7월 달에 딱 갑니다. 갔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2차를 포기합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또 주변에서 온갖 유혹이 옵니다. 야, 이 시험은 1년에 되는 게 아니란다. 2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1차만 하고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공부를 2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항상 마음가짐을 1월부터 6월까지 민계공을 반드시 정리한다. 특히 이 세 개 과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 과목은 민법이에요. 민법은 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통해서 민법은 한 3일 정도 투자해 주셔야 돼요. 3일 정도는 민법을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론은 한 이틀 정도. 공법은 그날 하루 정도. 이 정도만 복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것을 책에다 이렇게 밑줄 치거나 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해석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뭐 암기는 못 해도 되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8달까지? 6월달까지. 뭐를 마스하자? 민계공. 이걸 빅3라고 하는데 이 세 개 과목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해요. 중개사법, 공시, 세법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특히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효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과목 중에는 불효 과목도 있고 효자 과목이 있어요. 민법, 개론 공부는 절대 고득점이 나오지 않고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개사법은요,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막바지 7, 8월 달에 정리만 잘해주면 90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 점수는 따주고, 그 다음에 요 민계공은 자기 점수 한 60점, 70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7월부터는 탄력을 받게 되고, 이제 7월부터 6개 과목을 날짜별로 돌려서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학원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 그날그날 복습하는데 복습형으로 저거잖아요. 6개를 다 하라는 얘기 안 했죠? 나머지 3개 과목은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나머지 요것은 3일, 2일, 하루 정도씩 반드시 복습하자. 아셨습니까? 아셨죠? 이게 꼭 돼야 돼요. 그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준비물도 했고요. 주변 정리, 응답하라. 요거지 이제 박수. 아까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대개 전국 학원에서 강의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박수를 칩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박수 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여기하고 수원학원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교수님들이요, 삐뚤이들이 많아요. 이 교수를 갖다가 제가 이게 분류를 해보면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A급 위가 있어요. 이건 대강사. 그러니까 자기가 B급밖에 안 되는 대강사라는 거지, 지가. 그래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따라오지 않으면 잘 삐져버립니다. 삐지면 금방 피곤해요. 수업을 제대로 안 해줍니다. 적당히 해요. 중요한 것도 포인트 안 잡아드리고 그리고 유인물도 많이 안 줘요. 근데 대강사 위가 또 뭔지 아십니까? 스타 강사야. 그래서 우리 시와의 학원분 교수님들은 다 대강사 반열입니다. 저만 빼고. 저는 한 A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들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상당히 강구력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고 이렇습니다. 특히 저는 공인중개사 가장 1세대입니다. 가장 원로라고 봐야죠. 근데 얼굴은 쌩쌩한데 원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저는 가장 1회 때부터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학계론 우리 원장님 있잖아요. 원장님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그분 젊어 보이나요? 그분하고 저하고 거의 같아요, 나이. 같고요. 이종근 박사 있죠, 민법. 그분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분도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 학원의 강사님들 이런 것은 절대 믿으시고 그리고 절대 최고의 강사다라는 것을 저는 거짓말을 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좋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접수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해석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수라는 게 이게 있어요. 선박수가 있고 후박수가 있단 말이에요. 후박수는 강의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적당히 쳐도 돼.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선박수는 안 치거나 적당히 치면 교수님들이 줄 걸 안 주고 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팁을 줄 때 어때요? 바보 같은 팁이요. 음식 다 먹고 나서 팁 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참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참치집에 가가지고요. 시키기 전에 한 2만 원 주방장에다 딱 줘. 그럼 이제 참치가 무슨 급 해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2만 원 주고 3만 원짜리 시켜. 그러면 주방장 특선 7만 원급이 나와요. 이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미리 박수를 친다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귀찮은 것도 아니잖아요. 미리 박수를 우렁차게 쳐주시면 교수님들이 우렁찬 강의를 한다. 근데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박수를 들어보니까 우렁차지는 않더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렁찰 기회를 드릴게요. 자, 제가 들어왔습니다. 인사 다시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우렁찹니다. 기분이 막 업되려고 그래요. 오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잘 따라오시면 내년도 요맘때쯤에 저는 다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걸 확신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공법은 한자로다가 공공할 때 공자고요. 이게 이제 법법자죠. 요거의 반대가 이제 사법이라고 있어요. 사법. 요 사자는 개인 사자입니다.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죠. 만약에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다. 건물을 살 때 계약을 체결한다면 A, B는 대등한 관계이겠어요? 우열 관계이겠어요? 대등한 관계죠.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제시하는 게 사법이다. 이건 개인 대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과목 6개 중에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민법에서 계약편이랄지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반면에 공법은 공공이 개인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그럼 어떤 게 더 강력한 집단인가요? 국가 등이 거대한 집단이죠. 얘네가 힘이 약한 개인을 규제한다. 이건 뭔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 이것을 공법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토지가 있다. A라는 자가 토지를 매입했어요. 비싼 돈 주고 샀죠? 매입했으면 여러분들이 A를 한다면 이걸 개발하려고 할까요? 보존하려고 할까요? 개발을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죠. 그럼 모든 토지를 다 개발하면 이건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재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가 있는 곳에 집을 함부로 짓게 하면 집을 짓다가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죠. 그때는 개발하지 말고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또 여기가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상수원하게 되면 우리가 식수로 쓸 한강의 상류 쪽이잖아요. 상수원 주변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쳐봐요. 상수원이 오염되겠죠? 이때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합니다. 여기는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건물 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규제를 개인이 규제한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힘이 센 국가 등이 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이런 목적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법이라고 한다. 공법은 수직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대단히 수직적이다. 또 명령적이다. 또 위계적 절차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위에서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목은 그냥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이라고요.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아주. 자, 부동산 공법이에요, 명칭이. 자, 법과대를 가도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없습니다. 이게 편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국가가 개인할 법을 공법이라고 했었다. 그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법이면은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데 그중에 뭐와 관련된다고요? 부동산에 관련하여 규제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동산. 언니가 얘기해 볼까요? 건물도 있고 또 토지도 있고. 그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걸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농지를 매입했어. 그 농지에다가 농사만 질까요? 어떤 건물 지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반 토지로 할게요, 그러면. 일반 토지를 샀단 말이야, 내가 샀어. 샀으면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이 있겠죠. 이런 걸 규제하는 겁니다. 또 농지가 있다. 농지는 농사만 지을까요? 아니면 개발할 수도 있을까요? 아직 모르죠. 예. 절대농지라고 들어봤습니까? 절대농지는 농사만 짓는 거고 농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농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토지를 개발과 보존으로 분리해야 되겠죠. 이런 작업을 부동산 공법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법이 수십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의 시험 과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법의 종류가 막 몇십 개가 돼. 그걸 가지고 시험 과목을 형성하면 굉장히 난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6개 법이 나옵니다. 자, 책을 좀 넘기시다 보면은 차례가 나올 겁니다. 차례 좀 찾아보시죠. 이 책의 차례라고 되어 있죠? 거기 파트 1부터 법이 나오죠. 그죠? 파트 1이 무슨 법이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트 6번의 농지법에서 끝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공법 중에서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법을 얘기하고요. 우리 시험에 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니까 중개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법을 우선적으로 6개를 뽑아서 하나의 시험 과목을 형성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름 읽어볼까요? 시작. 박자가 처음에 안 맞네, 그죠? 이것은 처음에 국토자로 시작됩니다. 법의 이름을 보면 그 법의 적용 범위를 알 수 있다. 이건 적용 범위가 어디다? 전국이죠.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무작정 개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기능이 무엇이냐, 적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크게 개발 땅과 보존 땅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 땅이다, 여기는 보존 땅이다. 이렇게 나눠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전 국토를 계획에 입각해서 잘 좀 이용해보자 이런 법이에요. 이게 바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겁니다. 여기서 12개가 출제가 됩니다. 공법이 40개가 문제가 나오면 30% 12개가 출제돼.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공법은 과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달 과정 중에 거의 한 4주 정도를 이 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의 이름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 그래서 매번 이 원명을 다 얘기하다가는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대개 이것을 국계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대상으로 법 이름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갖다가 앞에 2글자, 뒤에 2글자 그래서 국토법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국토법률 거라면 원명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과 보존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의 지역에 가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는 건축물이나 주택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 종류가 꽤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사업 2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파트 2의 도시개발법 나오나요? 도시개발법이 나오고요. 파트 3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2개 법이 나와요. 이게 바로 사업에 대한 법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이 뭐죠?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대부분 분은 이렇게 답변하죠.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외지를 싹 다 밀어서 주택단지나 물류단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 가까이, 여기 가까이 어디가 있죠, 저기? 100곳. 100곳 신도시죠? 거기를 싹 다 밀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신도시를 만드는 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공인중개사분들은 저 신도시개발 사업했을 때 원주민에게 어떻게 보상해주고 분양을 어떻게 하고 사업 절차를 꿰고 있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6개가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건 한 주 정도,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6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비사업. 그럼 정비사업 하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들어보셨죠? 재건축 들어봤습니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재개발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다? 응답하라 그랬어 제가. 재개발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다? 무수고.
다시 개발하는 거고. 그럼 재건축 사업은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거고. 그러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긴 아는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잘은 답변을 못 해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 어떤 게 범위가 큰 사업입니까? 재개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산동네가 있다는 거죠. 산동네. 노후 불량한 주택이 잔뜩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게 전무합니다. 막 그래서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도로가 없어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건물 싹 다 밀어요. 토지 싹 다 밉니다. 토지와 건물을 싹 다 밀고 도로 깔아주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져서 입주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개발. 그리고 재개발은 그 대상이 토지도 되고 건축물도 된다. 그러나 재건축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이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단지를 갔다.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게 강남이니까 주변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건 잘 돼 있을까요? 잘 돼 있겠죠.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잘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노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싹 다 밀고 다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죠. 이렇게 쳐서 입주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건축. 그리고 재건축은 주변 토지는 별 상관이 없고요. 주로 건축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재건축이다. 그러니 범위는 당연히 이게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을 들어보셨어요. 조합원의 자격이랄지 또 재건축할 때 내가 집을 몇 개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집을 3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건축하면 집 몇 개 받을 수 있다? 1개만 받아요? 3개 다 받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자세한 법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학습합니다. 근데 이 법도 좀 법의 이름이 길어요. 길어서 혹자는 이걸 도정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우리는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자.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사업법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사업법입니다. 개발할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쳐가지고 12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올해 시험이 29회 시험입니다. 28회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 도시정비법에서 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까지 공부했던 분은 마인드를 싹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법은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자, 이제 개발의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짓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건물 지을 때 맨 먼저 뭐 할까? 맨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되죠. 토지를 매입해서 그냥 막 건물 줘요? 허가 받아야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다 줬어. 건물을 다 지면 그냥 써요? 뭐 검사 받아요? 잘 줬나 검사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사용해야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건축법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의 절차를 자세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7개가 출제가 됩니다. 7개. 이제 건축법 배우고 나면 시내 다닐 때 건물이 예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물 속에 다 보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유익한 그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주택을 지을 때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주택법. 이것도 7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주택도 건축물 맞습니까? 주택도 건축물이죠?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장을 지을 때 무슨 법 적용? 공정법이라고요? 건축법. 이 둘 중에 공장은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그죠? 상가 지을 때 주택 아니잖아요. 건축법. 그리고 사무실 지을 때 건축법이죠. 주택 지을 때 어떡하나 틀려서. 자, 제가 그랬잖아요. 주택도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 주택법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법 적용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차이는 딱 이겁니다. 주택법은요, 주택을 다량 건설합니다. 주택을 많이 지을 때 주택법 적용이죠.
그래서 다량이라는 것은 30개 이상. 그러니까 주택법은 많이 지어서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2개 져서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자식 주겠다. 2개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법 적용? 건축법 적용. 건축법상 건축으로 받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1000세대를 져서 분양한다고요. 30개 이상이죠? 이건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아셨잖아, 그죠? 어떨 때 법 적용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에서는 이 사업 쪽과 건축물, 주택 쪽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존 토지는 대표적인 게 산지, 임야와 농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산지도 있고 농지가 있을 겁니다. 농지와 산지는 보존을 해야 합니다. 왜 보존한다? 임업적 생산이나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에 관련된 법이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산지관리법이 있고요. 농지에 관한 법이 농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농지법만 취급하고 산지관리법은 시험 대상에서 뺐죠. 이것까지 넣게 되면 하나의 과목에 너무 많은 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뺐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할 때는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법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법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조문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다른 법을 찾아서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 관련된 법이 농지법을 학습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2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토지를 취득할 때는 돈 주고 매매 계약서 쓰면 또 등기하면 내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는 그렇잖아요. 농지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차를 살 때, 운전할 때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면허증이 없이는 운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독이 농지는 취득할 때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걸 발급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럼 관청에서는 그냥 다 발급해 주지 않겠죠. 그 사람이 농사질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급해 주었을 때 농지를 취득한다. 그래서 중개사분들은 농지 취득 절차를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농지법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6개 법으로 부동산 공법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각각의 왜 필요했는지 또 문항수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 문항수가 많은 국토법률이죠. 국토법률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습을 할 때 1, 2월 달은 다른 걸 다 배우더라도 요걸 위주로 하세요. 다른 건 강의 듣고 끝내버리고요. 1, 2월 달은 오로지 이 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국토법률을 끝나면 우리 공법은 반은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공법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생소하죠. 그런데 첫 강의와 두 번째 주 강의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요. 다음 주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공법은 무난하게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는 머리에서 김이 솔솔 날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미리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출제가 덜 되는 게 뭐예요? 농지법 2개밖에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은 에이 2개 나오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 생각해봐요. 농지법도 분량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량이 아주 큰 데서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시험이 자질구레하게 나온다, 굵직하게 나온다. 굵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질구레하게 공부하지 말고 중요한 걸 3, 4개 딱 선별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반복하면 2개를 다 맞을 수 있고요. 최소한 1개는 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농지법은 무조건 찍어서 하는 거예요. 한 3개 내지 4개를 선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 1개는 건져요. 뭐 보통 정상적 출제가 되면 2개를 다 맞을 수 있는데 1개는 건진다고요. 근데 1개는 전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한다? 찍는다. 찍어야죠. 찍는데 저는 참 친절합니다. 찍는 번호까지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보고 마음대로 찍어라 그러면 뭐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4번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저하고 공부하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분하고 딱 정합니다. 야, 우리 농지법은 무조건 모르면 3번에 찍는다. 왜 3번에 찍는다? 농지법 세 글자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통계를 다 낸 거죠. 통계를 냈을 때 3번이 가장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3번에 밀어서 찍으면 하늘도 감동을 하게 된다. 각자 찍는 것보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40개 문제가 나오면 이걸 다 풀겠다라고 하면 절대 그물입니다. 떨어지는 게 지름길이죠. 공법은 30개만 푼다. 10개는 갖다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역대 시험을 그대로 분석해보면 30개는 대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중에 한 3, 4개는 또 긴가민가. 또 이제 4개 내지 뭐 7개 정도는 생판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의 출제 빈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아는 걸 풀에 합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온통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답이 희끄문해 보이는 거죠. 그건 큰 잘못이죠. 그래서 항상 생판 모르는 건 제가 찍는 거 다 알려드립니다. 몇 번에 찍자고 할 거고 여기에서 정확히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법은 한 70점 정도를 득점표로 삼고 계속 반복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아셨죠?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 뽑아내서 할 겁니다. 특히 우리 시험 과목은 이 법 과목은 개정된 게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법은 꾸준히 개정이 되니까 내년 7월달, 올해 7월달 강의 진행하면서 계속 개정된 것들을 뽑아내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 드립니다. 또 제가 출제 연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공법이 특징이 뭐다? 6개 과목이 왜 필요했고 출제 빈도는 어떻다? 이걸 말씀드렸고 또 당부의 말씀까지 드렸더니 벌써 1강이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